안녕하십니까.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코비드-19 사태와 여기에 대해서 사회연대 경제의 대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힘드시죠? 그리고 어제 그제 또 뭐 1000명이다 900명이다 막 기대가지고 지금 저도 오늘 뭐 페이스 실드 쓰고 뭐 마스크 쓰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다 무력감을 느낍니다만은 또 고립감을 느끼지요. 이때 우리들에게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그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를 꿈꾸시는 분들, 우리들이 할 일은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무력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제가 그 준비한 그 사회경제, 그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준비한, 그 저에게 위임한 그 보고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보통 때는 그냥 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대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보다는 좀 더, 논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PPT라고 해봐야 무슨 뭐 화려한 차트라든가 화려한 기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논지를 간단히 적은 그런 화면들이 연속될 것이니까 논리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제목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응 방안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우선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우리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코비드-19라고 하는 병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염병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치사율이 있고 감염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높거나 아니면은 치사율이 아주 높거나 치사율만 높거나 하면은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렇습니다. 14세기에 그 중세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이른바 그 블랙데스라고 알려져 있는 병이 가장 유명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무슨 사회적 합의고 뭐고 없습니다. 이 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걸리고 다 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회적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사율은 상당히 높은데 감염률이 높지 않은 병도 있습니다. 그 비블리오 폐혈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지요. 그 여름마다 그 바닷가에 가서 그 조개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걸리는 병인데요. 이 비블리오 폐혈증의 그 치사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년 이 병이 이제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감염률이 보통 200명에서 300명을 크게 넘지는 않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그래도 사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이 병의 특징은 감염률이 대단히 높지요. 그 삐죽삐죽한 그 코비드 바이러스의 모습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감염률은 대단히 높은데 치사율이 높으냐? 이건 애매합니다. 어떻게, 저는 뭐 병리학자가 아니라서 그걸 말씀드릴 그 처지도 못 되고요. 더욱이 중요한 게 이 치사율이 연령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걸려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벌어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성을 그 적군들이 둘러쌌는데 이 적군들이 그 다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충 밖에 나가면은 뭐 얘기도 하고 술도 먹고 뭐 대충 섞이기도 한다. 애매한 상황이면요. 성 안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뭐 그러니까는 뭐
지난 그 3월에 그 텍사스 부지사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 무식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그분 워딩대로 하자면은 그냥 좀 늙은이들이 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 사회 생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를 하나의 생물학적 실체로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20세기 초에 그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자라고 하는 게 뭐 사회 진화론이라든가 아주 보수적 반동적인 이념과 연결돼 가지고 논란이 있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회도 엄연한 하나의 그 생물학적 실체입니다. 인간이 개미처럼 뭐 이른바 슈퍼 오가니즘 뭐 이런 정도로 뭐 긴밀하게 엮여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때 우리 그냥 널널하게 퍼져서 삽니다. 그런데 칼폴라니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사회 전체에 대해서 칼이 쿡 쑤셔지는 순간에는 아주 사회 전체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때는 사회가 하나의 생체로서 반응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사회 생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진화 생물학에서 일부 부분에서는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진화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코비드 사태를 보면서 이 사회 생체가 어떻게 이 질병에 대해서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좀 익숙한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사회가 그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은 다 다릅니다. 노동시장이 조직되는 방식,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조직되는 방식,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 행해지는 방식 다 다르고 그 밑에는 사회 성원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사회마다 이렇게 다른 어떤 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비드19라고 하는 아주 그 황당한 사태가 펼쳐지니까 사회마다 반응하는 방식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다른 양태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잠깐 생각해 보면서 저는 사회 전체가 진화하는 수밖에 없다. 마치 생물학적 실체가 진화하듯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마찬가지로 사회 생체라고 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 생체의 진화에 있어서 사회가 구성되는 구성에 있어서 그 진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분은 저는 사회 연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연대 경제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준비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코비드19 사태에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간단한 유형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워낙 창술간에 벌어진 일이고 아직 많은 연구가 축적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서투른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급한 부분에서라도 좀 유형을 만들어야 돼서 한 3가지 정도 유형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뉴질랜드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엔남 또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처럼 섬나라이기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초기에 완벽하게 봉쇄를 해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여러 가지로 잘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숫자는 많지 않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이 좀 더 많은 경우인데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유형은요, 그러니까 강력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가 그걸 좀 풀었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이걸 제가 그냥 편의상 냉온탕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이 냉온탕 모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국가가 뭐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 살던 대로 살자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냉온탕 모델을 취했던 나라들의 경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국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고 여러 전문가 과학자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매뉴얼대로 대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극단적인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조금 가라앉았다 싶으면 이걸 좀 풀었다가 뭐 이걸 반복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로. 그러니까 이때 피로를 부르는 말이 한국말은 피로밖에 없습니다만은 영어에 fatigue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fatigue는 단순히 오래 12시간, 14시간 일해 가지고 피로한 그런 피로가 아니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겨나는 피로인데 왜 공학 용어로는 피대줄이라든가 이 동력 전달 장치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하죠. 사회 전체, 이 사회 생체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회 생체가 어느 만큼 이렇게 극단적으로 봉쇄를 했다가 좀 풀렸다가 다시 극단적으로 봉쇄를 했다가 이거를 어느 만큼 견뎌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피로의 발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가 발생을 해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공학적인 장치도 그렇듯이 사회도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냉온탕 모델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떤 식의 증후로 나타나냐? 지금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사회적인 피로, 이 냉온탕 모델에서 발생하는 어떤 증후는 피로, fatigue가 사람들이 사회와 특히 정부에 대해서 갖는 불신이 극도로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 정원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봉쇄로 들어갔다가 다시 좀 풀렸다가 또 봉쇄로 들어갔다가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깁니다만 이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파 쪽이나 좌파 쪽이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거는 정부의 음모다. 또는 사회 전체의 지배 시스템의 음모다라는 식의 그런 불신들이 팽배하게 됩니다. QAnon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고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겨난 이론인데 특히 우파 쪽, 그러니까 우파 쪽이 아주 극단적인 부분에서 아주 팽배한 이론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옛날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살아남은 파충류들이 지금 인간을 지배하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금 잡아가려 하고 있다. 그런 끔찍한 음모를 덮으려는 것이 지금 코비드19 사태라고 하는 거짓말이고, 따라서 백신도 거짓말, 마스크도 거짓말,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몇 년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걸 믿는 사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자체가 한 10%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 9월에 퓨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의 55%가 이 이론을 대충 믿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죠. 근데 이게 우파 쪽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진보 또는 좌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음모 이론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8월과 9월을 지나면서 독일, 영국, 그리고 스페인 등등에서 그 마스크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때 이 큐어난 이론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지했던 논리는 다르지만 유럽 철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지오르지오 아감벤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큐어난 이론이라든가 아감벤의 논리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사회적인 불신과 이게 정치적 위기로 비화되는 일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냉온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2021년에도 작동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자라고 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편한 용어로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모델 이렇게 부른 건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구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보자면은 뭐 스웨덴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도 반쯤 이렇게 됐고요. 영국도 점점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위험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인도라든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이런 모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방역과 경제를 지켜내긴 했지만은 일본 정부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스웨덴 모델의 경우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난 3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코비드19 위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스웨덴 방역 당국의 책임자였던 그 테크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냉온탕 모델, 사회적 봉쇄를 강하게 하는 식으로는 이 질병에 대처할 수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많이 초래하는 방식을 취했다가는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9년 상태에서 살던 대로 사는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 자연적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비공식적인 루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살던 대로 살다 보면 이른바 소위 자연적 집단 면역, 즉 병이 저절로 돌다가 인구의 60% 이상이 항체를 갖게 되는 상황이 와서 이것이 결국은 면역 이 항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최소한 지난 5월까지의 스웨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런 식의 모델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보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여러 수리 모델은 한 6월 초가 되면은 최소한 스톡홀름 지역의 인구의 한 40% 정도가 항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공언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7월이나 9월에 조사한 혈액 샘플을 가지고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은 그런 식의 집단 면역은 전혀 조성되지 않았고 지금 최근에 스웨덴 상황을 보게 되면은 확진자의 증가율은 굉장히 지수함수의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숫자도 비슷하게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이게 여러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기 힘듭니다만은 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사태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결되는 방식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인도, 브라질 이런 데서 벌어진 혼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을 봤을 적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 생체의 관점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코비드에 잡혀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회적 혼란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스웨덴의 경우에 그 경제는 그러면은 잘 되느냐?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지금 그 지난 7월에 나왔었던 스웨덴 그 중앙은행의 예측치에 의하면은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에서 10%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인접국이지만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했던 핀란드의 경우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경제 부분에서 크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살던 대로 살자라고 하는 모델,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렇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속 불가능하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면서 한번 버텨보자라는 식의 모델도 방역과 경제가 공동 둘 다 아래로 깔아앉는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시점은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어제까지 확진자 숫자가 일일 확진자의 숫자가 1000명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그 앞에 말한 여러 가지 그 모델과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이른바 그 3T, 이걸 3T라고 해야 되나 3T로 해야 되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나오면 추적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치료를 한다. 그래서 테스트, 트랙, 트리트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에서 3T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력한 방역 당국의 행정 조치와 굉장히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이 3T 조치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가 처음엔 1단계에서 3단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2.5단계 이렇게 뭐 세분화됐어요. 이렇게 해서 냉온탕 모델을 갖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태에 대응하자. 이게 우리나라의 모델이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이 3T, 아까 말한 3T라고 하는 것과 냉온탕을 결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입니다. 즉, 어디서 어디서 병이 옮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3T, 3T라고 하는 방법으로 되지는 않죠. 그리고 이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하자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미세 조정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그 영어로 fine tuning이라고 합니다만은, 상황을 보면서 방역도 잡고 경제도 잡자라고 하는 방역 조치와 행정에 대한 강력한 어떤 신뢰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거를 갖다가 그 3T하고 냉온탕 모델을 결합해 가지고서 이루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해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되는 건 깜깜이 확진자의 문제입니다. 깜깜이 확진자가,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숫자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집단 감염은 사실은 아까 아무리 그 방역 행정에 있는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이건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모델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의 그 논리는 이 산불이 퍼지는 비율이라든가 감염병이 퍼지는 비율은 이 지수함수의 모습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까지는 좀 비슷비슷하게 가는 듯 싶다가 어느 순간부터 통제불능의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를 이
아무리 행정 조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3T라고 하는 방식으로 잡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적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사실은 여름부터 벌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예측을 할 생각이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방역 시스템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아직 믿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불확실성이라든가 사람들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는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도는 적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봤을 적에 지금 남아있는 병상의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확진자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누구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뉴질랜드라든가 그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나라처럼 초기에 그 사태를 갖다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었던 나라를 제외하면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모델이든가 아니면은 살던 대로 살자 하는 모델이든가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은 강력한 그 행정 조치 그래서 3T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왔던 우리나라의 방식 이 모두가 지금 일정한 한계에 부닥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중간 결론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사회 생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생물체는 진화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 생체도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열했던 몇 가지 모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전제는요. 2019년 체제 2019년에 작동했던 사회경제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즉 냉온탕 모델도 그렇고요, 살던 대로 살자 모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국식 이른바 K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밑에 깔려 있는 전제는요. 2019년에 그 작동했던 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감기를 버텨보자. 라는 식의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봐야 될 옛날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헌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말의 원래 뜻은 구성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사회 성원들이 어떻게 서로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옛날 아테네 때부터 내려왔던 이 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컨스티튜션이 생물학적인 의미도 가져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의 영어 그 용법을 보면은 생명체가 그 몸의 조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각 부분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그래서 건강 상태가 어떠느냐, 체질이 어떠하느냐, 이런 뜻도 그 영어 사전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담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20년에 여러 나라들이 보였던 모델들이 방법은 조금씩 뭐 크게 또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비슷한 한계에 부닥쳤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버려야 되는 전제는 2019년의 사회경제체제로부터 우리가 체질, 이 구성, 이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회경제체제를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는 왜 시도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사회연대 경제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교과서는 무슨 뭐 모든 자원은 희소하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며 거기서 최대한의 그 최적화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경제의 정의는요. 개인과 집단이 좋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행위 그것이 더 오래되고 더 본원적인 경제의 정의입니다. 이걸 사회적 필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필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지난 200~300년 동안의 산업 문명이 이 사회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되게 발달시킨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장 경제고요. 두 번째는 국가 및 공공 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분 모두 뻔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필요를 조달하는 것들이 상품이 될 수 있다. 즉 완전히 양도가 가능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양도를 했을 적에 넘겨준 사람에게 분명한 이익이 남아야 한다. 즉 이윤이 남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종류의 사회적 필요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시장 경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20세기 초반 혹은 중반부터 국가 및 공공부문의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지요. 시장 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필요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요,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함부로 지출할 수가 없고 각급 정부의 의회가 동의하는 예산 안에서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원을 또는 자원을 활용하고 운용하는 그 조직의 그 방법은 철저하게 관료제, 즉 공무원 조직이든 아니면 공공부문이든 관료제 조직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시장 경제의 중요성이나 국가 및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만은 이것으로 과연 사회적 가치가 모두 충족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연대 경제의 필연성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연대 경제라는 말, 요새 영어로 그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이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좋은 삶, 이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데 시장이라든가 국가 부문, 국가 및 공공 부문으로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연대를 해서 함께 조달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연대 경제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 시장이라고 하는 방법의 한계, 또 국가 및 공공부문의 방법이라고 하는 한계로 포착되지 않는 사회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조직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민주적으로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조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시장 경제는요, 그 자원의 조달에 있어서 투자자라고 하는 강력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및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그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자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사회연대 경제의 정의로 말씀드리자면은 마음의 진심은 있으나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뭘 해보고자 하는 마음과 뜻은 있으나 한자 말에 적수공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붉은 손, 그 다음에 빈 주먹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이 자원의 부족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단점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이걸 부후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후화는 너무 좀 심한 말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증후는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 사회연대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의의 본래 뜻에 벗어나가지고 공공부문과 정부의 자원에 기대든가 아니면 시장경제의 자원에 기대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말씀드린 이 정부 및 공공부문 또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두 영역의 기능적 부수물로 왜소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이게 하향식 접근, 영어로는 이제 탑 다운이라고 하지요. 위에서 어디서 자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자원의 방향을 쫓아가서 사회연대 경제가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래 사회연대 경제의 정체성까지 사실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전혀 방향을 달리해서 지금 이 코비드 사태 때 대두되었던 다른 사회정책의 방향 하나를 또 소개할까 합니다. 고용보장제, 영어로는 Job Guarantee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나 찾지 못한 모든 실업자들을 정부 재정으로 모두 고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 아이디어의 기본입니다. 너무 파격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칼 폴라니가 옛날에 이야기한 바대로 이 시장 경제의 문제는 인간과 자연과 화폐라고 하는 것을 상품화하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진짜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상품으로 다뤘다가는 여러 문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쌀 시장 생각해 보세요. 곡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산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만 이거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만 맡겨 놓았다가는 쌀 가격이 위로 아래로 막 오르내릴 수 있고요. 심지어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팔리지 않는 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쌀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이 추곡 수매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합니다. 일정한 가격으로 정부가 초과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매합니다. 또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 현금에 대한 정부 발행 화폐에 대한 수요가 초과할 때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과 화폐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면은 노동이라고 다르겠어요? 실업이 늘고 이렇게 장기적인 실업이 느는 상황에서 이게 왜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에 해당하는 실업자들을 정부가 다 구매하여 일정한 가격, 즉 최저임금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수당 패키지로 구매해서 시장을 운용하는 것이 왜 부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기술 발전이 아주 심하고 단 6달, 7달만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이라든가 노동 의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 고용보장제가 있다고 한다면 노동의 퇴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실업에는 단순한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범죄율이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불황기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정부 재정으로 막고 또 호황기에는 민간의 노동시장이 이 노동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둔다고 한다면은 경기 순환을 안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기되는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와 관료제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량으로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쓸모가 있는 방식으로 노동을 조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잔디를 깎는다든가 또는 길거리를 청소하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게 벌써 공공근로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21세기의 산업사회라고 하는 조건에서 과연 이것이 대량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고용한 사람들이 정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필요를 발견할 수 있느냐, 정부와 관료자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즉 2020년 10월부터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 남부입니다. 마리엔탈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9개월 이상 1년 정도의 실업을 겪은 사람들을 갖다가 정부 재정으로, 물론 지자체지요. 오스트리아 남부노동청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들하고 같이 짠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여기서 이 실업자들을 처음 2개월 동안 1대1로 상담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또 마을에서 필요한 일들이 뭐냐 등등을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고용보장제 실험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단점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제가 찾아본 지금 코비드 사태에서 대두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소득제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소득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참여소득제가 나온 계기는 이 기본소득제의 중간 다리로 하자라고 하는 걸로 1996년에 영국에서 제기되었던 얘기입니다. 즉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주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든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따라서 그냥 주지 말고 이걸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틀을 만들자. 이러면은 사회적 합의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96년에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본인들 키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그 쓰레기와 폐지를 주워가지고 이 리어카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고물상에 그걸 넘겼을 적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1,000원짜리 몇 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과연 3,000원, 4,000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3,000원, 4,000원이라는 돈은 고물상 주인 어른의 이제 장부에서 나온 비용 계산이고요. 그분들이 돌아다니신 덕분에 마을이 너무너무 깨끗해졌고 쓰레기의 재활용률도 너무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를 갖다가 사회가 산정을 해가지고 참여소득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일이 왜 불가능하겠으며 왜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참여소득제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참여소득제가 96년에 제기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참여소득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초기에 그 기본소득제와의 어떤 중간 다리로서의 의미보다 충족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적 필요, 이거를 아주 세세하게 곰살궂게 살펴서 충족시키는 강력한 장치다라고 하는 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필요, 시장과 국가가 찾아내지 못한 사회적 필요를 찾아내는 것을 이 장점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예산 제약이라는 말씀을 다 아시죠? 참여소득, 여기에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만은 여기 어디까지 과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활동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이때 참여소득의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 구체적인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드린 여러 가지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개념, 사회연대경제와 고용보장제와 그리고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생체가 이 코비드 사태, 내년 말이 될지 내년 중반이 될지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될 이 장기적 사태에 대해서 사회가 적응하고 사회 생체가 적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단점을 결합할 수 있겠지요. 사회연대경제는 자원의 부족이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장제라고 하는 제도는 그걸 과연 국가 및 공공부문이 실행을 할 만한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소득제는 그 취지에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있겠으나 과연 구체적인 액수로 들어가거나 어떤 활동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을 반대로 해서 장점으로 결합해 보면 어떨까요? 즉 국가 및 공공부문은 자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스트리아 실험에서도 나왔지만은 주요 선진국 모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이 몇 년째 계속되는 코비드 사태 때문에 노동시장이 붕괴하고 산업이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합의는 마련된 상태이지요. 이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고용된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재적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 축적된 사회 연대 경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소득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특히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의 정당성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점을 결합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고용보장제와 참여소득제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국가가 재정을 푸는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의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 연구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자,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로서의 사회연대 경제를 우리가 이제 만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그렇고요. 저는 지역이란 말보다 마을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만은 지역 및 마을 뿐만 아니라 직능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국을 간다든가 지금 지식 생산 부분에 가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기능을 하면서 너무나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 생산 지식 노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고도 지금 사회적 필요가 제대로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역도 마을도 또 직능 부분에서도 지금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필요를 발견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역할을 하는 데에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기업가들 그리고 마을 및 지역과 직능에서의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이미 축적했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는 이 부분들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기회를 줍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 및 지역에서의 다종다기한 협동조합,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연대 경제 조직들은 사회적 필요를 발견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사회로부터 위임받아서 아주 다종다기한 종류의 사회연대 경제 조직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많은 재원을 풀고 또 사회적으로 큰 합의를 얻어내고 또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협동조합이 활동을 했을 적에 과연 그 결과가 지금 사회가 절실히 필요하는 사회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를 충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단위는 독립적, 독자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하는 다른 종류의 평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이 PPT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적 회계 조직 방식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비드19 사태라고 하는 건요, 지금 각종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위기뿐만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위기까지 낳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 코비드19 사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부터 맞게 될 위기에 초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가 있고요. 기후 위기를 넘어선 각종의 생태 위기가 있고 또 그것과 연결돼서 더욱더 복잡하게 크게 비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에 지금 우리 사회 생태가 반응하고 지금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하는 계시를 준 것이 코비드19의 어떤 아주 큰 역사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제가 아까 중간 결론에서 말씀드린 사회경제체제의 구성, 즉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역동적이고 크게 바꿀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말을 제가 오늘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써왔던 바의 사회적 경제라는 말하고는 단절에 가까운 종류의 큰 사고의 필요를 바꿀
그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탑다운, 즉 상향식 방식이 아니고요. 정말로 마을에서, 정말로 지역에서, 그리고 정말로 각종 직능과 그 지역 그 어떤 직능 부분에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조직되고 그것이 다시 자원의 조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 즉 아래로부터 바텀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의 패러다임도 크게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 될 때에 비로소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지고 또 정부와 그 공공부문으로부터 큰 자원을 얻는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큰 위기에서 결과적으로 궁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고생하고 계신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과 조직가들 이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제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